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윤 대통령 측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이어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헌재는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오후 2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31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이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만 확인한 뒤 일찍 마칠 전망입니다. 대통령께서 출석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이런 문제를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대신 헌재는 16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 땐 윤 대통령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일하는 재단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소추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고 본인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 연구회 활동 경력이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탄핵 사건의 예단을 드러냈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그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헌재는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기피 신청 수용 여부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르면 내일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은 2일에서 3일에 걸친 장기전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 조사받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섭 기자, 관저 앞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관저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 찬반 집회 참여자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 도로는 이미 통제된 상태인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수처 관계자의 모습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내일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 3차 회의를 열고 체포작전을 최종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2, 3일에 걸친 장기전도 대비하고 있는데요.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호처는 여전히 법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영장 집행 임박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 대통령이 제3의 장소나 방문 조사를 검토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자기 방어권을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수사기관과의 정면 충돌 우려가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단 허위라고 부인했지만 경호처 내부에선 엇갈린 주장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이른바 소총 가방으로 추정되는 배낭을 맨 경호처 공격대응팀 요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한 모습입니다. 2차 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 주변에선 중화기로 무장한 요원들이 잇따라 포착됐는데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오찬에서 무력 사용을 직접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윤 대통령 측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도 총기로 대비하는 모습으로 둔갑시킨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내부에선 적지 않은 동요가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은 오찬에 참석했던 간부들 다수가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며 실망한 간부와 직원들의 이딴 반발에 김성훈 차장이 총기 지시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뒤늦게 정정한 거라고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더 버텨달라, 다치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도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극소수 수뇌부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돌아선 상태란 주장도 확산되고 있는데 한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에 있던 인물들이 퍼뜨리는 주장이라며 동요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다수가 단합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수사범위 등에 반발하며 퇴장했지만 표결 처리됐습니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특검법안은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외환죄의 한 종류인 외환유치죄까지 포함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했고 특검법 명칭도 내란 외환행위 진상규명특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외환유치죄를 추가한 제3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곧바로 재발의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상 국가로 볼 수 없어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유도했다는 외환유치죄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특검법에 외환죄를 명시한 적이 없고 외환행위, 혐의로만 돼 있어 어떤 법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몫이란 취지입니다. 외환유치죄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외환죄의 일부인 일종인 일반인적죄가 되면 하고 아니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고. 민주당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오늘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1차 기관 보고는 국방부와 방첩사, 정보사, 특전사 등이 대상이고 2차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처, 경찰청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탄핵 국면 속에 최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가 오르고 민주당은 떨어지는 추세의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른 가운데 양당 지지율이 5차 범위까지 좁혀진 결과가 또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이 잘해서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면서 내부 단속에 바짝 신경을 쓰는 모습입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0.8%, 더불어민주당은 42.2%를 기록했습니다. 계엄 이후 26.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5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겁니다. 최근 여당 지지도가 상승세인 여론조사가 잇따라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 이어 의원총회에서도 자만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언행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찬성과 정권 교체 여론이 여전히 높다며 여론조사에 취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의총에선 원내 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의원이 탄핵 찬성파인 김상욱 의원의 과거 히틀러 유대인 발언을 언급하며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신중해달라는 권 원내대표의 당부가 무색해진 겁니다. 의원총회장에서 특정 의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신상에 관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백골단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을 빚었던 김민전 의원에 대한 지적은 없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외환죄가 추가된 내란특검법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야는 외환죄 추가 부분을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어떤 신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유도한 의혹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보는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펼친다고 한다면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뭡니까?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풍선 원접 타격.
전부 다 수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안보 현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성 수사 요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되면 북한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죄를 추가한 부분을 놓고 논란이 뜨거운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좀 자초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선 외환죄 추가가 또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뭐 또 누구는 어느 의원은 또 뭐 북한과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의 뭐 파병한 게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야말로 이 외환죄 추가 부분에 관한 설명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중구난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말 뭘 추가한 거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뭐 대북 확성기 뭐 오물풍선 원점 타격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우리의 대북 정책 또는 국방부의 안보 정책 뭐 이런 부분을 다 범죄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대목이냐? 우리가 뭐 확성기를 왜 틀었는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뭐 오물풍선이나 뭐 이런 부분을 자꾸 보내니까 그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했는데 그게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특검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모두 범죄라는 관점에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아마 그 부분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국민적 의혹들이 있잖아요. 내란과 관련해서 거기에 북한을 좀 도발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진실규명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을 특검에 담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도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본질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의 내란죄 그리고 비상계엄 이걸 갖다가 빨리 해소하고 어쨌든 결론을 짓고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삶을 정상화시키는데 여야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그러니까 야당이 이것을 해결하자는 게 과도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과도하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하자라는 그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야당의 어떤 말꼬리 잡기식 어떤 공세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안보 우려 논란 외에도 지금 북한을 외환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도 논란인 상황인데 지금 이게 북한을 국가로 볼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현주 변호사님 보시기 어떠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반국가 단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사실 외환죄라고 한다면 외국이라든지 적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념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결국 뭐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 속에서 뭐 NLL이라든지 결국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어떤 정황들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따라서 형법상에 뭐 99조에 보면 일반 이적죄라는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할 때 또 처벌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 외환 행위들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다 보다 보면 적용 법조에 대한 문제는 결국 특검에서 또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듭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내란 특검법 수정안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지금 하루 더 걸려서 오늘에서야 지금 지도부가 입장을 발표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정리될 걸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뭐라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3시간 정도 마라톤 어떤 의총을 한 다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도부에 이 사안을 위임한다라고 했고 아마 지도부가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내부적인 어떤 의견을 조율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 특검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흐름이 있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됐을 때 만약에 특검으로 해 간다고 하면은 대선 과정에서 특검에 국회의원들이 다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를 특검을 발휘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라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상황 속에서는 물론 뭐 지금 지휘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국민들의 어떤 여망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특검을 어떻게든 안을 낼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네, 지금 뭐 비상계엄 사태 특검법이라는 가칭을 지금 정해서 지금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도를 막아달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냈습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을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지금 제3의 장소 또는 방문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일단 비서실장의 입장인 것인데 일단 너무 공수처나 경찰에서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니까 제3의 장소라든지 뭐 서면 조사, 방문 조사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예. 다만 저 이야기가 국민들께 얼마나 공감이 갈지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들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체포영장이 법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집행을 일단 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견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수사기관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영장이 일단 발부가 됐는데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뭐 제3의 장소라든지 뭐 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최병무 편집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 꽤나 절절하게 썼던데. 아니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자, 지금 공수처하고 경찰이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경호처에서 지금 막겠다는 입장은 공식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거는 지금 그게 이제 전 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장현주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예. 법원이 뭐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했느냐는 부분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예. 어찌 됐든 간에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건 맞는데 경호처가 따르지 않겠다고 하니 그러면 이제 공수처와 경찰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정말 뭐 물리적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느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호소는 그 물리적 충돌을 피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왜냐면 어차피 체포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조사가 목표죠. 예.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꼭 체포를 보여주려고 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오히려 국민적 공감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를 국민 앞에 보여주겠다는 게 목표라면 지금 같은 방식이 맞을 수 있는데 예.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뭐 내란 혐의니 뭐 무슨 혐의니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조사 목적을 달성하면 되지. 왜 굳이 그 현직 대통령을 체포해서 뭐 관저에서 끌고 나오겠다. 그걸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경찰과 공수처에 너무 일방적인 또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저는 일부러 자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저 대국민 호소문 발표 이후에 이런 호속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는요. 지금 이 대국민 호소문을 우리와 상의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금 이 시점에 저런 호소문을 발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좀 자기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걸 한번 생각을 하지 않고 네. 지금만 놓고 생각을 하면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대통령께서 국민과 어떤 국가 그리고 국정의 안정이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지도자답게 생각을 했다면 어쨌든 간에 이 법적인 절차에 책임 있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물론 현 상황이 답답해서 그러셨겠지만 그 앞부분에 진행된 상황을 너무 그냥 다 잘라버리고 현재 상황만 그리고 본인들의 현재 처한 입장만을 중심으로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르면 내일 지금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호처 내부에서는 지금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10분 활용을 해서 좀 전략으로 삼아가겠다 뭐 이런 관측들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관계,
내부의 어떤 균열을 일으켜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붕괴하도록 꾀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전략을 지금 공수처와 또 경찰은 구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처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까지는 단정하긴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약간의 어떤 이론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경찰에는 단일 대우로 얘기하느냐. 오히려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른바 익명 게시판에 보면 왜 경찰이 받지도 않은 영장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집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그 국수본의 단장과 책임자들이 제일 앞서라. 라고 얘기하는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추어서 조금 전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 글을 올린 것은 내일이 디데이 상황 속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유혈 사태를 막고자 하는 고육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단과 지금 협의는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른바 제3의 대안을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의 대안을 가지고 공수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다른 분들이 우리가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다 보면은 설령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나왔다 한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이미 출석한다거나 했을 때는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무조건 체포영장이 지고지성 가치로서 집행이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조사가 목적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도 자연인 윤석열도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 왜냐? 지금 야당 대표의 어떤 그를 비롯해서 야당의 유력 정치는 아예 수사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응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그냥 고무줄처럼 늘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해달라라는 어떤 대국민 호소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전국에도 여야 지지율이 접전 양상입니다. 어제 공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이 국민의힘은 40.8%고요. 민주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42.2%로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까지 좁혀졌는데 최병묵 편집장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철회한 이후에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한 거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여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건 없고 이제 민주당이 그냥 흔히 얘기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 직후에 보였던 거는 양당 간의 격차가 대단히 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기까지 왔단 말이죠. 저거는 오로지 민주당의 지난 한 달여간 어떤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이 왜 중도층을 민주당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 조사 결과를 봐가면서 이제 반성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중도층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도층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지지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계엄 전후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민주당은 떨어졌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증가하는 흐름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이 탄핵 전국에서도 민주당이 중도층 민심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또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정치 갈등이 계속 고조가 되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과대대표되고 있다.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도 내부의 비판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 더 많았었는데 그런 분들이 또 결집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지금 하는 모습이 조금은 이건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경계심이 작용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조금 더 이 프로세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삼권 분립이라는 걸 존중하면서 사법부를 감시는 하되 그걸 가이드하려고 하는, 지침을 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지지율 상승세 속에서 여당은요.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지해 주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아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 표정 관리가 아니고 사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난 1개월 10일 정도는 이른바 민주당이 과도 정부였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민주당 과도 정부가 한 행태가 도저히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어떤 그 여론의 힘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은 냉정하게 그럼 당신들 국민의힘이 한번 잘 해봐라는 기회가 왔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잘했어 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민주당이 지난 한 달 겪은 것과 동일한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정말 자유 민주적 가치 보수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겨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강공 전략이 오히려 여론에 악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수습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조금은 또 거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는 점도 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일단 지금 탄핵 정국과 뭐 수사 상황에서 뭐 미진한 부분들이라든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또 진보 진영에서는 또 실망감으로 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좀 지지율 하락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당으로서는 조금 더 국민들께 안정감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전략적인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방금 보여드린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 내 여론조사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 3천여 명이 다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생포 직전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 자폭을 시도한 병사는 생포되면 자폭하라는 메모를 지니고 있었다고도 하는데요. 북한 내부에서도 파병과 관련한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 현안 보고에서 밝힌 북한군 사망자 규모는 300여 명입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 한 개 대대가 교전에서 전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부상자 규모 2,700여 명까지 국정원에서 밝힌 사상자 규모는 3천여 명입니다. 이처럼 피해가 큰 이유로는 드론을 비롯한 현대전에 대한 경험 부족과 러시아의 후방 지원 부재를 들었습니다. 러시아 측의 북한군 활용 방식이 결과적으로 대규모 사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류탄 자폭을 시도하다가 사살된 병사의 몸에선 생포 위기 시 자폭이나 자결하라는 명령이 담긴 메모도 나왔습니다. 포획될 위기에 놓이자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서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2명은 정찰 총국 소속으로 한국으로 가겠다는 입장 표명을 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의 포로로 잡힌 우크라인과 포로 교환을 하겠다라고 의사표시를. 북한 내에선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으며 파병군 가족을 중심으로 대포밥, 노예병이라는 자조도 번지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포로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네, 관련 소식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생포된 북한군 포로들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 싸우는 거 알고 있었지? 몰랐어? 훈련을 실전처럼 해본다고 했어요. 1월 3일 날 나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난강원에 숨어 있다가 5일 날 부상당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크라이나 사람들 맞춰온 거예요. 여기서 살고 싶어. 집에는 안 보내주겠지요. 집에 가고 싶어? 가라면 가면.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 북한의 가족들이 없어? 있어? 부모님은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아?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참 저 영상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먹먹해지기도 하는데 인터뷰를 보면은요. 북한 병사들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작전인지도 모르고 투입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북한군한테 북한 사람들한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동일해요. 구소련이니까. 예.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에 전투 의지가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실은 지금 저기 간 병사들은 우리 국정원도 얘기했지만 예. 우크라이나 그 평원에 특화된 병력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상이한 전장 환경, 그 다음에 명분 없는 전쟁, 그 다음에 전투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훈련을 실전처럼 한다고 그래놓고 지금 몰아넣은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전투력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속속 드러나는 거죠, 상황이. 네. 이제 저게 이제 시작일 거고 네. 본격적으로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더 많은 이제 포로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심리전을 본격화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런 상황도 다 전달이 될 거고 그럼 뭐 일부에서 뭐 자폭을 지시했다 그러지만은 원래 북한군은 전쟁에서 이제 포로되지 말고 자폭하는 명령을 받아요. 근데 저 상황에서는 자폭할 이유가 없죠. 명분 없는 전쟁이니까. 네. 그러니까 더 많은 포로들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북한군 희생 소모는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일단은 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북한군 한 명은 우크라이나에 살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잡힌 포로가 2명이에요. 어디로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북한하고 러시아가 네. 파병 사실 인정을 안 해요. 그다음에 신분증도 지금 러시아 신분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공식적으로는 아마 러시아는 러시아 군인으로 취급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인민군을 소모품으로 취급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군하고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교환한다는 건데 네. 푸틴 대통령이 그런 소모품 취급하는 북한군을 우크라이나군을 맞바꿀 리가 없죠. 러시아군하고 바꾸겠죠. 그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포로 맞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러면 우리 헌법상 우리 국민이지만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북한은 다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충돌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러시아가 저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네. 사실은 전쟁 범죄자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 법적인 위상이. 근데 제네바 협약 같은 것도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로 송환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러려면 예. 우리하고 이제 특별한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해야죠.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의 1차 목표는 예. 포로 교환. 그리고 2차로는 다른 활용 가능성도 있다고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본인들이 원한다면 본인들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는 상황 그 순간부터 우리 국민 자격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본인들이 원한다면 우크라이나가 한국으로 송환에 협조해야죠. 지금 저희가 봤던 그 포로들의 영상을 좀 더 살펴보면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 병사들이 전쟁터로 가 있다는 이 사실을 숨긴 정황도 드러나 있습니다. 왜 파병 사실을 숨긴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현재까지도 김정은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 5일 동안 장황한 연설을 했거든요. 거기에 러시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과 푸틴은 서로 뭐 혈맹이다 동맹이다 그러지만 북한 주민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중국과 다르게 러시아는 그냥 먼 나라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런 파병의 명분이 없는 파병을 해버렸기 때문에 파병할 때부터 파병 사실, 전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거고요. 만일에 알리게 된다고 그러면은 북한군이 전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그러니까 북한한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우리한테 미국하고 멕시코나 예. 캐나다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리면 전투할 이유가 없죠. 네. 러시아를 위해서 우크라이나군한테 총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전투에 투입하고 그다음에 또 훈련인데 자폭을 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상충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일단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군 300여 명이 숨졌고요. 2,7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커요. 북한이 뭐 러시아로부터 핵 기술이나 이런 거 전수받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왔는데 결국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11,000명 갔는데 한 달 만에 3,000명이거든요. 그럼 괴멸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전쟁 사상 가장 빠른 소모고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한반도는 산악인데 저긴 평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중장비가 없어요. 탱크, 장갑차, 야포 지원이 없습니다. 휴대용 화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평원으로 지금 내몰리니까 거의 총알바지라는 게 맞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김정은도 속셈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러시아로부터 많은 경제적 대가, 그 다음에 이제 첨단 핵, ICBM, 핵추진 잠수함 이런 정찰 이상 같은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재래식 그 전력의 현대화 받을 게 많아요. 그런데 저러한 파병인데 불구하고 지금 북한 국내에 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8,000원대가 지금 거의 2만 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럼 대가를 지불해도 달러로 주는 게 아니고 루블 하나 현물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런 밀착이 북한 경제에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건 이제 과연 군사 기술을 어느 정도까지 주느냐,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국정원에서 이제 북한이 올해 상반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절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떤 행보 보이고 어떤 셈법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일단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이제 러우 전쟁, 휴전 분위기가 강화될 거예요. 그럼 상반기에는 휴전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종전은 어렵고요. 그럼 5월 9일이 러시아의 전승절이거든요. 1세계 대전. 근데 인민군을 전승절 퍼레이드에 이미 초청을 했어요. 그러면 휴전이 되면, 이 상태에서 휴전이 되면은 방대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가 점령하니까 푸틴은 자기가 이겼다고 할 거거든요. 그럼 전승절에 인민군이 파병이 되면 이 크렘린 그 붉은 광장에 푸틴과 김정은이 이 퍼레이드를 동시에 사열하면서 같은 전승국 반열에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노림수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방러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능한다면 아마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에 맞춰서 휴전 모드에 맞춰서 인민군과 함께 갈 가능성이 있죠. 네, 조한범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4년) 동안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화제 인물 만나보는 순서죠. 피플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 재심 사건 맡아서 무죄를 이끈 분입니다. 이른바 우리나라 최초의 재심 전문 변호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김신혜 씨 출소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황 어떠신가요? 네, 고향 완도에서 남동생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고요. 건강 상태는 어떠세요? 예, 회복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회복이 많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은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준영 변호사님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법조계에도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예, 수사 과정에서 남동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 그리고 또 강압 수사 때문에 잠시 흔들린 적은 있었지만 재심 전 재판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 무죄 주장의 바탕에는 나도 존중받는, 인권을 존중받는 대한민국 국민인가, 그리고 존엄한 인간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근본을 죽였다는 그 누명을 쓰고 갇혀 있다는 이 현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야 된다는 그 의지가 있었거든요. 제 발로 교도소를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질문과 그 의지가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처음에 이 변론을 맡으셨을 때 이걸 어떤 마음으로 맡아야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건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2014년에 여름에 교도소에서 처음 봤거든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기록과 물론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 한 여성의 절규는 저는 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고 이렇게 연기를 한다면 악마죠. 하지만 제가 본 얼굴은 한 존엄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신혜 씨 뭐 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에서 잘못된 일 바로잡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이런 심경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재판의 어떤 문제를 지적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입니다. 남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백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감형을 받기 위해서 그 친척들이 아버지의 성추행이란 범행 동기를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건인데요. 그게 다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아버지의 성추행이 사실이 아니고 또 부모가 아닌데 자식을 위해서 뭔가 사지로 내몰린다는 건 이해하지만 남동생을 위해서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의 또 합리적인 의문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살아보지 않는 삶에 대한 이해, 그 이해 없이 그 타인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삶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심을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재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있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재심 과정에서도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면서 극렬하게 다퉜습니다. 2심 재판 과정에서도 탄탄한 논리로 반박을 할 겁니다. 사실 그런 어떤 다툼이라는 것이 때로는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주장, 편견이 가득한 주장을 만날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그런 주장을 반박하면서 우리의 무죄의 논리는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결문에 무죄 주장이 더 탄탄하게 담기도록 노력할 겁니다. 네, 일단 변호사님도 항소심에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김신혜 씨의 남동생 24년 동안 옷바라지를 해왔던 걸로 전해지고 있고 많은 고생을 해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면서 24년 동안 버텨온 김신혜 씨의 가족들도 또다시 힘겨운 시간을 얻는 게 아닌가, 겪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정의 실현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그런 지연된 데에는 사실 제 책임도 큽니다. 14년 전 2014년에 2015년에 좀 탄탄하게 치밀하게 정교하게 변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죠. 2심 재판은 좀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길어지는 시간만큼 고통이 크거든요. 이제는 김신혜 씨와 그 동생 가족들의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뿐만이 아니라 뭐 2007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 사건 재심 계기로 그동안 억울한 피의자들 재심 도맡아서 해 오셨거든요.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많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변호사라면. 근데 그런 변호보다는 이런 재심 사건, 쉽게 말하면 소위 돈이 안 되는 사건만 맡으셔서 오셔요. 왜 이렇게 주목하게 되시는 거예요, 재심 사건에? 제가 2015년, 2016년경에 많은 시민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시민들의 도움이 이제 상당한 이제 고마운 부분이 많지만 또 사회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는 부담도 상당히 큽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펀딩으로 저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도움 덕분에 지금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돈 안 받고 해야지 감동을 드리잖아요. 그런 감동 전략도 있었다는 건 부인 못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뀌어서 잘 됐을 때 주시는 돈은 받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사 재심 사건의 경우 이제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난하고 힘없는 뭐 사회적 약자일 때가 많고 사실 법조계의 벽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높게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심 청구에 필요한 증거 확보도 변호인이지만 법조계에 계시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사법 체계가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지점을 좀 짚고 싶으세요? 일단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법과 제도는 인간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좀 더 이해와 공감과 배려 그리고 차별과 무시를 줄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어떤 문화가 많이 퍼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억울한 일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요. 재심 네. 사건의 당사자들과 함께 공익재단 등대 장학회 설립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되셨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도 되겠죠? 예, 그렇죠.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의 보상금을 재원으로 만들었고요. 예. 우리 사회에서 힘들게 자라고 있는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후원을 받고 있고 예. 그 후원을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곳에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앞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시다면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분들한테 관심도 받고 있고 응원도 받고 있는데요. 또 좋은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 네. 이 좋은 이미지, 선한 이미지 잃지 않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향력이 더 확대되도록 또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부당한 상황에 처하는 분들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9시 19분쯤 일본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미야자키시에서 남동쪽으로 22km 떨어진 해역이며 지진 깊이는 30km로 관측됐습니다. 규슈 미야자키와 후쿠오카 등에선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다고 일본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인명피해 등은 즉각 보고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산불로 적어도 24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과 내일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강한 국지성 돌풍이 다시 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산불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자리, 집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고 자동차는 형체도 알아보기 힘듭니다. 땅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은 잔불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Containment lines that are not fully contained yet are still a challenge, and it's possible that wind could blow an ember over.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리는 국지성 돌풍이 다시 예고된 데다 대기까지 매우 건조해 화재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현지 시간 화요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The National Weather Service is predicting close to hurricane force level winds, and so we're making urgent preparations. 앞서 불어닥친 국지성 돌풍으로 첫 산불은 4건의 주요 산불들로 번졌고 주택 12,000여 채가 전소됐습니다. 실종자는 30여 명, 사망자는 최소 24명에 이릅니다. I told my wife I can't be strong for so long. So I cry and get up and keep crying. No more tears left for crying. 미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기 위해 수감자를 동원하거나 바닷물을 퍼나르는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무능한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른다면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부산의 중학교 한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요즘 각급 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 기자들의 카메라에 다양한 순간들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졸업생들이 015B의 노래 이젠 안녕을 부르는 모습이 마치 콘서트 같습니다.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은 졸업을 축하하며 꽃다발을 하늘로 던졌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복을 입고 졸업식을 했는데요.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 졸업식 때 한복을 입는 게 이 학교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네, 특별한 졸업식을 치른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졸업식에서 선생님과 제자 간의 애틋한 장면도 많았다고요. 네, 그동안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작별을 아쉬워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졸업식에서 담임 선생님이 졸업장을 받은 제자에게 팔을 벌립니다. 무대 밖에서도 제자를 꼭 안아주는 선생님이 많았습니다. 한 초등학교 졸업생은 선생님에게 안겨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사제직 간의 정을 나누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졸업을 맞이한 학생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로운 출발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중부지방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해제가 됐고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에 1에서 5cm, 충청과 경북에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추위가 주춤하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중부와 호남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에는 기온이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이 6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와 울산 11도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부터 반짝 추워지겠고요. 호남과 제주에는 눈과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